아주 맑고 고운 청렴한 햇살이 매우 따뜻한 날이었다. 나는 홀로 유원지 같은 곳에 있었다. 주위에는 들판과 호수가 있었고 난 그 평화로운 곳을 걷고 있었다. 공기가 너무도 맑아 숨쉬는 게 행복할 정도였다.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놀러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도 밝고 흐뭇해 보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멀리서 슉하는 뭔가 금속성의 물체가 날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건 핵미사일이었다. 아니 누가 그것이 핵미사일이라고 설명해주지는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어쨌든 난 위기감에 그것을 바라보다가 더욱더 소름이 끼쳤다.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이다. 나의 정면으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보자마자 난 순간적으로 내 오른손을 들어 그것을 막자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오른손을 뻗자 핵미사일이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딱 멈춰섰다. 여기서 만일 내가 손을 뗀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있을 순 없었다. 물론 이 상황도 신기했지만 일단 그곳을 피해야 했다. 장시간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결국 난 팔을 내렸지만 핵미사일은 그냥 그곳에 계속 정지해 있었다. 나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물론 나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 움직였다. 난 일단 높은 곳보다는 지하로 대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데리고 깊고 낮은 곳을 찾아봤다. 그런데 갑자기 하수구 맨홀 뚜껑 같은 것이 콕 하고 떨어져 나오더니 그 안에서 코끼리 열차 같은 것이 나왔다. 그것은 공중에 뜰 수도 있는 열차였나 보다. 물론 아래쪽에 레일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공중에 떠서 밖으로 나온 것이다. 칸은 총 10칸이었고 나를 포함해 내 주위엔 모두 30명이었다. 1칸에 2명씩 탈 수 있었고 20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 즉 10명은 탈 수 없었다. 우선 어른들은 아이들과 노인들을 먼저 태웠다. 모두 타자 마지막 두 자리가 남았다. 즉 나를 포함한 12명 중에 단 둘만 거기에 몸을 실 수 있었다. 일단 12명 중 가장 어린 여자분을 태웠고 나머지 한 자리를 제비 뽑기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다. 갑자기 덩치 큰 좀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자신이 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여기서 가장 힘을 잘 쓰게 생겼으니 저 코끼리 열차에 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통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죽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었다. 만일 저 코끼리 열차를 놓친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기에 섣불리 양보할 사람도 없었다. 여기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 덩치 큰 사람이 그렇게 나오자 나머지 사람들이 반발했다. 당신 목숨만 목숨이야. 여기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제비 뽑기에서 나 혼자가 타는 게 맞아. 여기 다 어른이고 누구나 통솔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자 그 덩치 큰 사람이 그 말을 하고 통주한 몇몇을 두들겨 팼다. 그러자 그 맞았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쇠파이프랑 강목 등을 들고 그에게 대항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사이에 멀리서 엄청난 굉음이 울렸다. 그렇다. 핵미사일이 폭발한 것이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싸우는 사이에 코끼리 열차는 갑자기 하수구 밑으로 레일을 따라 시야에서 사라졌다. 즉 아무도 그 한자리에 타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다. 어쨌든 나는 그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재빨리 움직여 안으로 들어갔다. 아까 싸우던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살고 싶으면 따라오겠지 란 생각과 동시에 난 그 하수구 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수구 밑이 생각보다 넓었다. 그 안에 건물 같은 것들도 많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수구 위쪽에선 또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고 아까 싸우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모두 죽은 것 같다. 나는 홀로 코끼리 열차 레일을 따라갔다. 아무리 가도 끝이 없었다. 지칠 때쯤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건 토끼였다. 그런데 빨간색 망토를 입고 있었고 심지어 말도 했다. 키는 나보다 더 컸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이곳에는 무슨 일이죠? 예. 위에서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죠? 당신들 일인데 죄송합니다. 그곳에 있었다면 저도 죽었을지 몰라서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이곳에 발을 들이면 안 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배려해 주세요. 그러자 그 토끼는 나를 한번 힐끔 홀겨보더니 이내 말을 이어갔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뭐든지요. 만일 당신이 여기서 굶어 죽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매우 섬뜩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저를 먹는단 말씀입니까? 그 말은 맞지만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죽으면 먹겠단 말씀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겐 남은 식량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죽으면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에 동의한다면 여기에 있어도 좋습니다. 일단 나는 살고 봐야 했기에 그러라고 했다. 예, 뭐 좋습니다. 제가 죽은 뒤라면 얼마든지 제공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 난 살아야 했기에 가끔씩 보이는 쥐를 잡아먹어야 했다. 정말 그것 말고는 먹을 게 없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이제는 그것조차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이곳에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다. 그때 그 토끼가 밤 12시만 되면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의 색깔은 빨강색이었고 난 그곳을 가끔씩 지나치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 살려줘.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먹을 권리가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난 좀 섬찟했다. 혹시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 건가? 난 계속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경청했다. 제발 먹지 말아줘. 부탁해. 그러자 그때 그 토끼의 말소리가 들렸다. 알다시피 이곳에 이제 식량은 없어. 법을 바꾼다. 외부인을 먹는다. 외부인은 식량 1순위야. 내가 이곳의 법이다. 난 그 말소리를 듣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냅다 뛰었다. 물론 하수구 입구 쪽으로 말이다. 한 달이 지났는데 밖의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다. 다행히 그 토끼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쫓아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쨌든 하수구의 맨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내 앞에 놀랍고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다. 파충류 같은 존재들이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면서 걷고 있었고 그들은 닥치는 대로 인간들을 잡아 분쇄기 같은 것에 넣고 있었다. 마치 이곳은 인간 정육점 같은 느낌이랄까. 그 분쇄기에 갈린 인간들의 육질을 뭉쳐서 경단을 만들고 그것을 오븐 같은 곳에 넣어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 오븐을 만지작거리던 파충류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난 그 파충류에게 잡혀 팔과 다리가 잘린 채로 분쇄기로 던져졌다. 오븐에 내 몸이 익혀질 때쯤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